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우려했던 일대로 역시 CPI 쇼크로 인해서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3% 가까이,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는 하루였는데요. 이로써 미국 연준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이슈를 체크해보자면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700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거래해서 3대1 액면분할 소식을 전하면서 2%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좀 현실화되면서 오늘 시장 참 걱정이 됩니다. 6월에도 이미 지수는 조금 많이 포인트를 내어준 상황인데 이 이슈가 들려오면서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우리가 쉬고 있었던 사이 주말에 들려왔던 소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말씀 주신 대로입니다. CPI 충격이 시장에는 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CPI 같은 경우는 4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CPI 예상을 상회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또 느꼈죠. CNBC에서는 이제 물가 하락의 징후가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결국 식품과 에너지, 중고차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건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 가솔린 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연료유는 무려 100% 이상 증가하면서 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SK증권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통제 역설. 통제하려는 것은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통제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아이러니. 지금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에서는 싸게 연료를 가져올 수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한 것을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CPI도 충격이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또 충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197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이 58.5였는데 소비자 태도지수가 50.1을 기록했죠.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GDP 전망 하향 조정되고 저축률 떨어지고요. 1분기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의 경기 침체를 꼭 바라보고 가야 될 것만 같은 이슈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PI의 소비자 태도지수까지 부진하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주 75bp 인상 할 수도 있어, 놀라지 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 열어둘 것으로 아마 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웰스파고도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바클레이즈는 지금 75bp 인상해야 돼라며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이 흔들림을 보였죠. 넘겨보시면 대다수 섹터가 다 빠졌습니다. 11개 업종 모두 하락했고요. 3대 지수 지지선을 이탈했죠. 골드만삭스에서 넷플릭스 목표가 하향하면서 이렇게 내려갔고요. 금융 쪽도 대출 부담과 이익 둔화 우려감에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법안 취소 우려가 등장을 하면서 반도체 쪽은 대다수가 5% 이상 낙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고요. 이제 뭐 항공 비용이나 이런 여행 비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 취소 우려 나오지 않겠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부킹닷컴,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등 다 빠졌죠. 빅테크주 흔들렸고요. 에너지는 그래도 선전하다가 이날은 같이 조금 밀렸습니다. 금과 관련한 뉴몬트 마이닝만 3%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자, 이번 주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 증권사들은 아마 50bp 인상할 거다. 그리고 75bp를 다음 달부터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라는 걸 말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로 명확해진 것을 국내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보면 그동안 일시적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게 쏙 들어가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피크아웃 논란 사망했다. 계속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지고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막 50bp씩 올리다가 9월에는 조금 쉬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것도 사라졌다. 이때도 적어도 50bp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죠. 자, 6월 것도 봐도 점점 큰 폭의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그 비율이, 확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느끼고요. 9월로 가겠습니다. 9월로 가도 이 짙은 파란색이 최근인데요. 결국에는 전망치가 큰 폭을 올리는 것으로 좀 더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겠죠. 빠질 만큼 빠졌나 혹은 더 빠질까. 리먼 사태 때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던 순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추가로 40%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역사상 최장기간의 랠리를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서 있는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미래의 나는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일지 지금은 버텨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를 놓고 봐도 그래요. 올해 키워드가 과연 희망 고문인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이 될 것인가 뭐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희망 고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연초에는 LG 엔솔 관련한 수급 이슈 등을 품고 크게 흔들렸다가 좀 나아지나 했는데 전쟁 이슈 등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또 같이 밀려나는 흐름이었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걸 찾아본다면 이머징 지수가 비교적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S&P 500 대비 이머징 지수의 흐름이 상대 강도가 꽤나 강해지면서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의 위로죠. 덜 빠진다, 비교적 견조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금리도 높은 수준의 달러까지 강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죠. 그 밖에 들려오는 갖가지 악재성 이슈들입니다. 주말 사이 또 베이징도 부분 봉쇄 일부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정책 집행 여력도 부족하다라는 것도 우리에는 부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지금은 파월이 아니다, 바이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인플레를 지금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라는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 내면에는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 추이인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년 전 대비 주유비는 2배 이상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미국의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도 뭐 일부분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원유 재고 부족이 극심한데 늘어나는 수요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잡기 위해서 또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법은 증산이다.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또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섹터가 선전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봐야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에너지와 소재 업종을 주목하자라는 목소리 KB에서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 마진 개선이 되는 쪽이다라며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에셋 퀀트 보고서를 봤더니 컨센이 상향되는 업종에선 에너지, 운송, 상사, 방산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춰보죠. 정유주. 1분기 실적 보시면 SOL과 SK이노베이션 GS 모두 다 역대 최고 혹은 분기 최고 이런 실적 타이틀을 달았었고요. 올해 상승률 보면 뭐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면 미미하다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초에 2차 전지 LG 엔솔 이슈에 크게 흔들렸던 영향이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22%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추가로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 등도 나오고 있죠.
정유주에 대해서 어제 밤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6월, 7월 정유업종 특히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고 연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탑픽은 SOA를 꼽기도 했네요. 넘겨보시죠. 주말 사이에 풍력 관련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해상풍력이요.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이 2020년 말 대비해서 110% 늘어나 있고 독일, 대만, 그리고 인도까지 해상풍력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유니슨을 필두로 해서 국정과제 관련해서 잡아가는 이슈들 많이 나왔으니까 더 체크하시고요. 또 추가된 게 BBB 법안이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BBB 내 그린 부양안 통과에 좀 낙관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태양광과 풍력 이런 쪽이 한 번 더 영향을 받게 될지 8월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될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었죠? 제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앞서 짚어주셨듯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지수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FOMC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일주일째 화물연대 총파업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은 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도 제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안전운임제 이번 연도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그리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라는 이유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말까지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무기한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틀째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4일 만에 2차 교섭에 들어갔는데 교섭이 결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화물연대 파업 5일째에는 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요. 3차 교섭도 결렬됐고요. 4차 교섭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또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총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내수 공급망도 사실상 마비가 됐고 전방위적으로 이 타격이 산업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배송과 판매 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원재료나 부품 수급도 역시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 차질까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난과 함께 이런 악재가 겹쳐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볼 텐데요.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서 지금 영남 7곡 출고센터까지 이 탁송하는 차량들이 없어서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무직이었던 직원들까지도 여기에 지금 동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작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하루에 빚어지는 피해만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볼 텐데요. 역시 재고 포화 상태로 생산 중단이 전망되고 있고 철강도 육송이 지금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넘쳐나는 상태이고 오늘부터는 포스코가 선제 공장 그리고 냉영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도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레미콘 업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건설 현장도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가 지연이 되고 주택시장도 타격이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식음료 쪽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하이트진로 같은 이런 소주 업체들의 공급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관련주들의 타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주 동안 반도체 관련주들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멘트 관련주들 성신양회나 아세아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파업에 대한 이슈가 어제는 좀 끝나나 싶었습니다. 어젯밤에 8시간 정도 4차 교섭이 진행되면서 오늘 오전에는 파업 해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막판에 이렇게 합의가 번복이 됐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됐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더 파업을 길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내 종목을 지켜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뭐 뉴욕장의 하락 관련한 이슈부터 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이슈까지 네. 너무나 영향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장 어떤 흐름을 살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없이 좋은 흐름과 좋은 소식을 물고 가는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살 걸. 그 사이에 또 올라서 올해 상승률 79%입니다. 참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난주에는 폴란드 관련한 네. 소식이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추가된 이슈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로키드 마틴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 국방 협력에 대한 이슈가 조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술 훈련기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T-50 1000대를 협력 합의서 최종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미국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계속 승리하게 된다면 최소 56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까지 나오네요.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챙겨 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좀 추가적인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 버텨볼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주말 사이 조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최소 6월 한 달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는 그 시작점은 유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22가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내용을 전달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먼저 좀 수요일, 목요일에 좀 하락이 심했고 그것은 이제 뉴욕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좀 받은 것이 아닌가. 물론 CPI 물가지표가 뭐 8.6% 상승을 했고 1981년 이래 거의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격적인 긴축은 어쩔 수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 침체다.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 갈 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냐면 한 5월 초까지의 하락은 정말 빅테크 종목군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AMD라든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5월 중순부터 6월 초 정도의 하락은 애플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업들 하락했는데 이런 기업이 하락했을 때가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번 그 목요일에 금요일에 하락을 보시면 하락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이들 종목군들입니다. 애플이 이틀 연속 한 3%대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더 억누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 종목군들이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찌되었든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 지금 목요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저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5월달 FOMC 회의 때, 그날은 올랐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까지 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증시에 좀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약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데 조금은 주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6월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예상하셨던 시장관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네. 일단 조금 보수적 대응을 해서 현금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잘 갔던 쪽, 그래도 기대가 살아있는 쪽 한다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쪽이에요.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정유 관련한 종목들이나 가스 관련한 종목들 비교적 네. 괜찮잖아요.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찌 가져가세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중국이 지금 갑자기 부분 봉쇄 얘기가 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봉쇄 완화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의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대체처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죠. 유가 상승이 한 것이. 그러니까 뭐 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뭐 제재 완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제재 완화해서 석유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소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은 실망감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관련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WTI 관련해서 보시면 120달러 이상에서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120달러가 끝인가? 연말까지 봤을 때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뭐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유주들 혹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거기에 동조해서 하락을 할지언정 추세 하락이 아니라 뭐 제한된 하락 그러면서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것은 이유는 이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뭐 계속 정유 같은 휘발유 이런 부분들은 성수기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록 여름이지만 또 좀 있으면 가을, 겨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야 재고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정유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 겨울로 가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가스 가격이 뭐 하락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리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상사주, 네, 가스주들이 좀 다시 좀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얘기해 주셨고요. 정유주는 사실 지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SO일일까 아니면 2차 전지로도 정유로도 그동안 관심 못 받던 SK이노베이션이 네. 최근 좀 올라오는데 어느 쪽이 더 나으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SO일 대신에 대체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 정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덜 오른 맛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 그리고 상사 가스에서 각각의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는 화물 파업이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네. 좀 전 산업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쵸. 좀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이제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뭐 정부는 좀 그전 정부랑 다르게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물 파업이 좀 더 격화되고 있고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이미 작년부터 좀 부분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파업이 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앞에서도 브리핑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제조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통이라든지 모든 시장이 이 운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네. 운송이 마비가 된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 산업이 뭐
산업별로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일주일, 2주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경제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타격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또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이 지금 타격이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시멘트라든지 유통 관련된 섹터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기보다는 그날 필요한 물량들을 생산해서 바로바로 출고하는 형태거든요. 왜냐면은 시멘트는 쌓아놓을 수 있지만 그 레미콘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주요 거점 지역을 아예 진입로를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좀 타격이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 쪽에서도 지금 뭐 지난주에 저희가 뭐 주류 말씀드렸지만 꼭 주류만 유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부분들도 유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바로 타격이 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기 힘든 산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뭐 타이어 이런 부분들은 철강은 뭐 아까 자동차는 개인이 운전해서 탁송할 수 있겠지만 철강은 어떻게 운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번 주가 지나게 된다라면 조금씩 생산에 차질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시멘트, 철강, 뭐 약간 유통 관련된 섹터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좀 다시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건설 현장 한 60%가 중단이 된다라는 이런 타이틀도 좀 보고 들어왔는데요. 영향이 좀 그러네요. 답답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저는 계속 일부러 이렇게 어깨를 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좀 위축되는 느낌인데 어찌됐건 좀 좋지 못한 소식들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익스픽은 무엇일지 열어보시면 종목을 주셨어요. 네. 완성차 생산 증가 최대수의 기업은 완성차 생산 그러면 뭐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그런 기업일까요? 네, 그래서 뭐 SA를 선정을 좀 했는데 뭐 최근에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완성차 시장 자체가 뭐 지금 뭐 화물 운송 파업 이런 게 좀 겹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연말로 갈수록 그전처럼 막 급감하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점진적인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부품주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최첨단 차량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뭐 내연기관 이런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SL이 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든 뭐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매출 변화는 없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북미 생산이 좀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객사가 추가로 좀 확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LED 램프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평균 가격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수익성 증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BMS 관련해서 매출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한 달 가까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목표가 한 35,000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2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35,000원 잡고 저희 SL 보겠습니다. 오히려 섹터에 대한 뷰보다 지금으로서는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잘 참고해서 SL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한 번 더 적용시켜서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